안녕하세요. 권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의지와 기상을 천하에 떨친 인물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인데요.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토 히로부미, 즉 이등방문의 명주를 거두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직접 공사를 보셨을 만큼 이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안중근 의사를 단순히 민족의 영웅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고 이웃민족을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행적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안중근 평전의 저자이신 황제문 교수님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황재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위인전 내지는 어린 시절에 가장 뛰어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늘 이야기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중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물어 본다면은 생각보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최근의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안중근의 그 어떤 사상, 활동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 첫 번째는 2014년 왜 안중근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1879년생이고 또 잘 알다시피 1910년 3월 2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지도 이미 100년이 지난 인물입니다. 왜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의 정세,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둘러싼 이 정세들은 100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이외에 달라진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나라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정치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주의라든가 식민지라든가 식민지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청이라든가 조선, 대한제국 등등의 명칭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른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은 국가 간의 위기와 갈등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가?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나라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의 우월성 내지는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자면은 왜 세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가? 그리고 세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크게는
이 동아시아의 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분이 안중근이라는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인 백암 박은식 선생의 안중근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납니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흔히 중국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한 지사다. 또는 한국을 위해서 원수를 갚은 여렵이다. 중국의 현가라고 하는 유명한 자객에 비유해서 나라의 원수를 갚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할 만하다. 당시에 중국인들이 흔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은식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계적인 식견을 갖추고 또 스스로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대표라는 관점에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 것이 박은식 선생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과연 옳은지 그런 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만은 일본의 관방장관입니다.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일본은 위에 천황이 있고 그 아래에 그 수상 이하로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내각의 총리 수상이 되는데요. 이 총리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면서 또한 내각, 즉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방장관입니다. 따라서 이 관방장관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이 사람이 우리는 안중근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분명히 우리가 밝혔지만은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2014년 1월 바로 얼마 전입니다만은 한 번 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안중근은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한국과 중국에서 다 같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이 인물을 기리는 기념을 위한 그 일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강하게 일본 쪽에서 반박한 것인데 그 요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범죄, 즉 테러를 저질러서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다. 이것으로 이제 평가를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판의 결과만 가지고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본 측에서 진행했던 재판에서 그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질렀던 범죄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는 1심 재판의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마도 일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재판의 끝은 제대로 결말이 지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작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글 가운데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언급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쓴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히라이시라고 하는 고등법원장, 일본의 고등법원장한테 직접 만나서 이 사람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면담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요청한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 가능하다면은
내가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조수를 하고 싶다. 사형 집행할 수 하는 날짜를 한 달 정도 늦춰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고등법원장이 물론이다. 충분히 늦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심 판결이 일단 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이후에 항소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감사를 표하다가 돌아왔고 그 항소권을 포기하겠다고 청원했다. 만약 다시 항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임은 명약 관화한 일이었다. 또 고등법원장의 말이 진담이라면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본적인 목적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저술할 시간을 일본 쪽에서 충분히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당연히 그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할 뿐더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발언하려고 했던 내용 그것이 동양평화론인데요. 그것을 이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지금 안중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중근이 주장했던 목표, 재판까지 가서 혹은 그 이전에 이 토를 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파는 그 일본에서 만주에서 발행하고 있었던 일본 신문에 들어가 있는 사파인데요. 당시의 재판 광경을 가장 생생하게 그린 사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진술 가운데서 보자면은 이번의 거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그 목적에 대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말하였지만은 헛되이 일을 좋아해서 뭔가 이름을 내거나 큰 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토라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재판 과정 자체가 나의 큰 목적을 발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 것으로 세계의 오해를 명기 위해 진술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므로 다음에 그 대요를 말한다. 예, 그 대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의 거사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안중근 의사가 법정에서 남긴 말들이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거사를 나 한 사람 혹은 조금 더 크게 확장하자면은 조선 대한제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여기에 주장의 핵심이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의거의 현장 그리고 몇 가지 쟁점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얼빈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중근의 생애 혹은 준비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씩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10월 21일 이강 유진율이라고 한 인물들 그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만은 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우덕순과 함께 열차에 올랐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이나 유진율이 배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덕순과 함께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무렵에 유동화가 합류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유동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안중근 의사 이외에 우덕순,
유동화, 조도선 이 세 사람이 같이 마지막까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가는 중에 정차역에서 같이 태우게 됩니다. 이유는 러시아 통역이 기본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얼빈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영토, 청나라의 영토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러시아의 세력권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는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덕순 선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유동화라는 인물을 같이 합류를 시킵니다. 22일 밤에 다음날 밤에 하얼빈에 도착을 하고 김성백이라는 인물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23일에는 그 전체의 행적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 지금까지 자료들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재밌는 사항이 하나 보입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구입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목표, 즉 어떤 이토를 죽인다고 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목표, 더 큰 목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조도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역으로 합류시킵니다. 유동화는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만은 조도선은 나이가 든 인물입니다. 또 한 사람의 러시아 통역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동화를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사 자금을 조금 더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날 밤에 유명한 노래 우덕순과 함께 결의를 다지는 노래를 한 편씩 쓰게 됩니다. 이 시점, 즉 23일에 조도선을 합류시키고 우덕순과 함께 노래를 짓고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일단 다 모인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일 다음 날 체가구역으로 가게 됩니다. 체가구역은 하얼빈에서부터 조금 내려가서 철도를 타고 거슬러 내려가는 길에 있는 역인데요. 두 군데를 정하는 거죠. 이토라고 하는 인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열차가 서는 곳, 그리고 마지막에 이토의 최종적인 목적지, 이 두 곳을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중간에 기차가 서게 돼 있는 체가구역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거사를 할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사 계획을 다시 조정합니다. 우덕순과 조도선과 함께 체가구역으로 갔다가 안중근 의사 혼자 하얼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로 나누어서 역할을 담당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유동화에게 정보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사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유동화가 보낸 정보를 알려달라고 이제 정보를 보내게 되는데 그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안중근 등이 구한 정보의 내용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 맞는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각각 이제 체가구역에서 우덕순 등이 그리고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6시 무렵, 새벽 6시입니다. 체가구역을 이토가 탄 열차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덕순과 조도선이 결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한데요.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실제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죠. 식당에 갇혀서 있다가 결국은 총을 꺼내보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시 무렵에 안중근이 하얼빈역에 도착을 합니다. 다큐멘터리나
다른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이토가 탄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광경,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홀로 하얼빈역으로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9시 30분 무렵에 이토에게 세 발의 총탄을 쏩니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체포가 됩니다. 이 과정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총은 총탄이 7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발을 정확하게 이토에게 먼저 쏘고 나머지 세 발을 다른 인물들, 이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인물들에게 쏩니다. 그 과정을 안 의사의 자서전에 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그 흔들림까지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토의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분위기, 제일 앞서가고 서양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호위를 해가고 하는 인물이 이토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확하게 세 발을 쏩니다. 나중에 혹시 잘못 알았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이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서 다른 세 발을 또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 저들이 만약에 이토가 아니라면은 죄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을까?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마 심리적인 흔들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쏜 세 발은 정확하게 명중을 하지 않습니다. 즉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옷깃을 스치거나 아니면 다리를 맞거나 위험하지 않은 부위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남긴 채 스스로 그 자리에 선 채 러시아 헌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일본 쪽에서 이야기했던 테러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달아나거나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직 할 이야기, 할 일이 남아 있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이토 히로부미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망을 하죠. 30분에 총탄을 맞고 그 이후에 이토가 죽기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마다 약간씩 그 시간을 기술한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달라진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토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 몇 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시 55분에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에서 체포가 됩니다. 러시아 헌병에 의해서 역시 체포가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기본적인 지조를 마친 뒤에 하얼빈의 일본 총영사관으로 일단 인계가 됩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했던 시점, 이 러시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중간에 수분화라고 하는 곳에서 유동화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얼빈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네 사람 조도선까지를 다 같이 모여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장춘역이고요. 중간에 있는 체가구역인데, 이 역에서 특별열차건 일반열차건 정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잠깐 정지를 했다가 이제 하얼빈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여순 대련 일대로부터 일본에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기차를 타고 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얼빈은 최종적인 목적지고 중간에 체가구역까지 이 두 군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쪽은 다른 당시에 일본 쪽에서 그린 약도고요. 그 약도를 조금 더 바꾼 것입니다만은 이토가 옮겨가고 있는 러시아 군대의 사회를 받고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서 뒤에서 안 의사가 튀어나와서 총을 쏘게 되는데요. 어느 쪽에서 그 총을 쏘았는지에서부터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열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는 과정 그리고 뒤에서 안 인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어땠는가 하는 데 대해서만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배후설 내지는 대한제국의 개입설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 쪽에서 보인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 누가 이토를 쏘았다. 그리고 이토가 죽었다고 했을 때 왜 쏘았을까? 부터 해서 배후가 있지 않을까? 제일 먼저 생각을 한 것이 그겁니다. 첫 번째 이제 배후로 생각한 것이 러시아 내부의 어떤 과격파 내지는 서구. 그것은 사실은 그런 감정이 깔려 있었겠죠. 조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런 그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으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무기를 어디서 구했는가? 혹시 러시아나 다른 서구 국가에서 구한 것은 아닌가? 혹은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총을 맞은 각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까 잠깐 플랫폼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앞에서 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쏜 것 같다. 즉 총알이 관통한 각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안중근이 쏜 총이 아니라 다른 러시아 군인이 그 자리에서 쏜 총을 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음모설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두 번째는 대한제국이 직접 개입한 것은 혹시 아닌가? 고종 황제가 이미 퇴위된 강제로 퇴위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본 쪽에서 상당히 조사를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내려진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주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또 조선을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이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외국 언론에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만큼 조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조선의 그러니까 황태자를 직접 스승의 역할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데 이 인물을 그 잘 모르는 조선인이 죽였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싶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의 생각이었고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늘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교, 대화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식민지를 획득하겠다 이런 식의 제국주의자의 그 인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따라서 당장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어느 시기에 만들 것인가를 계속 이제 재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당시 이미 1909년 그 말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식민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을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은 일본 측의 자료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가 내가 죽음으로써 조선이 더 빨리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 당시 했다고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료들을 가지고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토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쟁점들을 이 있는 분명히 그런 쟁점들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쟁점과 함께 안중근의 경우에 가장 우리가 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은 이토를 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쪽에서 늘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 뭘 잘못 알아서, 잘 몰라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보통의 살인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범이라든가 사상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살인범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이토를 죽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토의 죄상 15개조라고 하는 것, 왜 이토를 쏘았는가, 내가 이토를 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개의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첫 번째 한국 민왕후를 시해한 죄요. 즉 명성황후를 시해한 이웃 나라의 황후를 죽인 죄, 가장 큰 죄죠. 두 번째는 한국 황제를 폐위시켰다. 1907년에 고종을 황제에서부터 끌어내리고 황제를 바꿔치기 한 그 상황. 물론 선양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고종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다多数의 백성도 인정하지 않았던 황제 폐위의 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조약과 7조약,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네 번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다섯 번째 정권을 빼앗은 죄. 큰 정치적인 사건들, 일본 내지는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이 됐던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토를 내가 쏘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 페이지입니다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죄, 많이 보았던 내용들, 우리가 그 역사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제목들을 모두 이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 군대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방해한 죄,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이것은 안흥칠 역사, 즉 안중근이 자서전에는 저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달리 언급이 됩니다만은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로 건너오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활동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 나갈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인물이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것이 큰 제목, 죽일 만한 큰 제목이다. 그 이야기한 것은 특혜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이 동양 평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재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자면은 재판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은식이 쓴 안중근 전에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거사를 하기까지의 과정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만 재판받는 과정이 절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즉 평화의 대표자라고 박은식이 이야기를 했던 중요한 부분,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뭐 일본인들이 방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 이제 요구했던 사항은 잘 몰라서 죽였다, 오해로 죽였다. 이토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데 안중근을 비롯해서 다른 한국인들이 잘 몰라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계속 일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일본 건세사를 읽어봤느냐? 안중근은 읽어봤다고 답을 합니다. 이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다 알고 있다. 잘한 일도 알고 있고 못한 일도 알고 있다. 일본을 위해서 어떤 일을 잘했고 또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못했고 또 혹은 그 선악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답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되 이토는 한국을 보호한 실적이 없다. 검사는 한국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하지만은 답변이 한국을 보호하진 그런 실적을 보인 적은 없다. 이토가 그 잘못한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의 물음입니다. 이 보호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당장은 모른다. 천천히 이제 나타나지 않겠느냐. 지금 선정을 베풀었고 그 선정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도 안다고 답을 합니다. 검사와의 어떤 이런 시비를 가리는 문답은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고 따라서 뭐 일설에는 검사가 나중에 안중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고 뭐 안타까워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과정이 굉장히 그 지루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쪽의 해위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고 또 논리적으로도 굴복을 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판정에서의 주장, 재판정에서 그 했던 뭐 가장 큰 주장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네 사람의 피고인 그러니까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으로부터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까지 이렇게 네 사람의 피고인석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야기는 이토는 큰 죄를 지었다. 하늘과 땅, 신령과 인간이 다 안다. 그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죄상의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도 혹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다. 그러니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오해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개인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원한 혹은 오해에 의해서 이토를 죽였다고 한 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널리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참모 중장으로서 의병으로서 하얼빈에 왔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하는 방법에서 만국공법과 국제공법으로 나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오해, 착각, 잘못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에서의 어떤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많이 널리 알려진 뭐 일화들이 이제 수감 생활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굉장히 평온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유목은 일본인 헌병 간수가 소장하고 있었던 유물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가끔 저 내용이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글을 받는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거죠. 이 간수 나중에 그 안중근 일본에서의 어떤 안중근의 어떤 안중근이 알려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때려주고 싶었다. 자기 회고록에서 그렇게 씁니다. 왜? 이토우라고 하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살해했으니까.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간수와 이제 늘 계속 이제 하얼빈에서부터 전담해서 마차에 소송될 때부터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인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감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토를 왜 죽였는지도 알 것 같다. 정확하게 이제 죄상에 동의를 한다거나 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목들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글씨를 써주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 이 글씨를 받아갑니다. 이 유목들이 남아있고 혹은 이 유목들이 보물로 지정되거나 혹은 어떤 뭐 물리적인 가치를 가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유목을 받아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본인이었다. 그중에서도 일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리들이었다. 왜냐하면은 미순 감옥에 와서 글씨를 써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겠죠. 가능했던 사람들. 그것은 일본인들이 안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당시에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테러리스트다. 아까 일본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듯이 혹은 살인범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한테 와서 글씨를 써달라. 내가 보관하겠다. 대대로 보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형장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가. 이 기록 오전 10시 이하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일본인이 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자신이 쓴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을 밖에서 보고 이제 쓴 것이죠. 소관 통역이라고 했으면 저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인데요. 사형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유언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 다음에 원래 자기의 흉행이야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본인 더욱이 공식적인 관직에 있었던 통역관이 쓴 것이기 때문에 흉행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고요. 행동이죠. 자신의 거사. 이것은 동양 평화를 도모하려는 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과 힘을 합하여 동양의 평화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양 평화 만세를 삼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죄수조 자체로는 그죠. 그 당시로는 사형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통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고 하면은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남긴 이야기가 결국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고 당신들도 나 동양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만세 삼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받을 수는 없겠죠. 일본 관직에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까지 결국 이야기를 했던 것은 동양의 평화, 너와 나, 일본과 조선 구분 없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혹은 이 인물을 살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문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겠다고 하는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진 못했습니다. 아까 고등법원장한테 시간을 좀 달라. 그 시간을 주면 그 시간 안에 내가 동양 평화론을 완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시간을 주지 않고 조금 물론 그 이제 면담을 할 때 정말 시간을 줄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이제 3월 26일로 맞추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내용은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서문, 전감 일부만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현상, 복선, 문답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건 짐작은 됩니다만 이것은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은 요는 이겁니다. 세계는 인종 경쟁의 시대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했던 생각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인종끼리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시대다. 즉 서양의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가 동양으로 들어와서 동양의 여러 나라를 못 살게 구는 이런 시대다. 동양이 어떻게 하면은 평화로울 수 있는가? 동양은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기본적인 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러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러일 전쟁이 준 교훈, 역사적인 교훈이 뭐냐 했을 때 일본이 러시아에 이겼는데 그 이긴 이유는 중국과 한국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왜 협력을 했는가? 인종 경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백인종보다 황인종 같은 인종인 일본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로 얘기한 것이 일본이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니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의 독립을, 즉 대한제국,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는데 그래서 도와줬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일본은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 러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한국이나 중국은 더 이상 일본을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이상 또 다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 길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 러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 그럼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기록입니다. 청치서라고 하는 그 인물로, 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본인들이 직접 면담하면서 그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장이 마지막에 이 내용을 일본에 전달하겠다. 그리고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남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양 평화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동양 평화론이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마음을 바로잡아서 이토가 죽은 이후에 일본에서는 바로잡는다고 했지만은 사실 고친다는 얘기겠죠. 마음을 고쳐서 과거에 이토 히로부미가 세웠던 정책을 고쳐야 된다.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리순 땅에다가 삼국 평화회의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의 어떤 지역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평화를 위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세 나라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모여서 결의문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회비를 모아서 재정을 확보하고 또 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고 일종의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완전히 같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공동의 어떤 발달, 번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준비, 재정적인, 경제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다음 공동의 군단, 즉 군대겠죠. 이것을 창설하고 특이한 것은 이 군대에서는 서로 다른 외국의 언어를 배우게 하자. 2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게 한다. 즉 같이 모여 있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혹은 서로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또 다른 충돌,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워서 서로 어떤 그 생각을 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다음 국제적인 공인을 받도록 하고 분쟁을 이로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양 평화론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안중근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 동양 평화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문제의식 자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개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평화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어때야 되는가? 안중근의 시대에 안중근이 생각할 수 있었던 평화를 위한 방법, 지금의 시대에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진단. 안중근이 저런 생각, 이토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 혹은 태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애 전반을 걸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 가장 큰 문제, 결국은 이 동양평화론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현대에서 개성하자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양이라는 데 방점을 둬서 동양의 어떤 공동 질서, 즉 동아시아의 공동 질서를 안중근으로부터 배우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평화. 만약 지금 우리가 뭔가 동양 평화론 비슷한 것을 쓴다면은 세계 평화론이 돼야 되겠죠. 동양 평화론이 아니고. 이를테면은 이런 식의 스스로의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길게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동양 평화론으로 대표되는 안중근이 왜 이 토를 쓰러뜨렸는가,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동양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략하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중근 사후 100년을 맞이한 지금 이 시대. 세계 정세는 여전히 위기와 갈등으로 위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안중근 의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외쳤던 동양평화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의 생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의 정신을 좀 더 오롯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